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요,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은 유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물건들 많이 보게 되죠. 특히 토지 경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공법적인 사항, 개발 가능 여부, 뭐 도로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찰이 많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충남 부여 점리라는 곳에 있는 임야가 40억 감정 나온 게 있는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4,600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1%. 이런 물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경매 신청이 2016년도에 경매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토지에는 중간중간 낙찰 받았다가 보증금을 날린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2016 타경 1997입니다. 벌써 사건 번호에서 야,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있죠. 감정 가격이 40억이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4,600만 원. 전체 이게 6필지거든요. 7만 5천 평. 7만 5천 평. 한번 최저가로 평당가를 환산해 볼게요. 평당 600원 나옵니다. 평당 600원. 네, 자, 그리고 진행 내용을 보시면 자, 40억부터 진행을 해서 쭉 유찰되다가 어떤 법인이 4억 5천4백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단독으로 응찰해서. 그랬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요. 불허가 결정 나면 입찰보증 반환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각 불허가 사유가 어떤 절차상 하자라든지 또는 법원의 경매 절차에 흠결이 있을 때는 물건의 하자라든지 권리관계의 하자라든지 이럴 땐 불허가 결정이 되면 낙찰받았던 사람이 입찰보증 반환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불허가 결정이 되는 경우에 입찰보증은 몰수 조건인 경우가 있어요. 뭐 농지의 경우도 그렇죠. 농지를 낙찰받고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 결정이 되고 이 사유는 입찰보증은 몰수하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합니다. 자, 이 물건도 그와 같은 입찰보증금 몰수 특별 매각 조건인데요. 계속 볼게요. 보시면 또 2019년 8월 달에도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불허가 되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도 단독으로 7,300만 원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불허가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7번이나 무려 9년여에 걸쳐서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낙찰되고 불허가 됩니다. 불허가 결정 이후에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그대로 10%예요. 그래서 4,600만 원 최저가에서 낙찰받던 개인이나 법인은 입찰보증금 460만 원 낸 거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큰 금액은 아니죠. 뭐 460만 원 정도면. 이 법인이 좀 입찰보증금이 컸죠. 최저가 4억 3천일 때 낙찰받았다가 몰수됐으니까 이때 4,300만 원. 이 사람도 2,200만 원. 이때는 좀 금액이 컸죠. 자, 왜 그러냐? 물건명세서 볼게요. 보니까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주무관청 처분허가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법인들이 있어요. 재단법인도 그렇고요. 의료법인, 학교법인 이런 법인들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 미반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분허가서 신청은 재단법인 의사에 맡겨져 있어 채권자나 채무가 매수인은 허가 신청권이 없음에 주의. 다시 말하면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충남도지사에게 처분허가서 신청해서 이걸 받아다가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처분허가서 신청 자체를 낙찰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가 해야 돼요. 채무자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헐값에 지금 제3적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처분허가서를 신청해 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처분허가서 신청에 협조 안 해주겠죠. 계속 불허가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등본 보시면 이렇게 재단법인 공원묘로 소유권이 되겠죠. 2012년도에 15억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뭐 하는 법인인가 했더니 공동묘지, 그러니까 그 납골당 사업하시는 그런 법인이에요. 재단법인. 그래서 아마도 이 임야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비를 미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 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판결받아서 강제 경매. 그런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이 모 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개인들한테도 채권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도 경매가 들어왔고요. 또 모 건설로부터 또 경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중복 경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재단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법인들은 경매 절차에서 이거 예외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채무자가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처분허가서를 신청해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2002마 4353 결정 2003년도 거의 20년 전에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대법원으로 판결이 확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처분허가서 없이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93-2094입니다. 의료법 제41조 3항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그저당권자로 한 그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고, 다시 말하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정한 그저당이 있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저당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그저당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 하겠고,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었을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되게 막 말이 꼬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의료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됐는데 보건사회부 장관 처분허가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다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정한 그저당이 모두 배당이 돼서 경락으로 소멸하면 강제경매를 하더라도 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필요 없다. 또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정한 그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정한 그저당에 의한 경매 신청이든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서 이 그저당이 배당이 되든 낙찰받은 사람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 필요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그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정한 그저당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강제 경매로만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받던지 간에 결국은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불어가 나는 거예요. 그냥. 10년째.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걸 왜 법원에서 경매 진행하냐. 법원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법원은요. 경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게 진행 여부는 입찰자가 판단하는 거고 채권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채권자가 이걸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걷어들여야죠. 근데 채권자도 10년 동안 악에 바쳤겠죠.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청구액을 보면요. 공사대금 청구액이 1억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다 이제 이자가 또 계속 불어났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중복 경매한 채권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 채무자도 참 이게 좀 너무하는 게 갚아야죠. 이거 공사비 왜 안 줍니까? 결국은 채무자가 약간 뭐 그렇다고 제가 단정 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40억 담보가치되는 데서 얼마 안 되는 공사비 1억을 안 준다는 건 배째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내가 돈을 안 줘도 경매 신청했을 때 낙찰이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어떤 이런 채권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경매 신청해봐야 이게 허가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공사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대상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경매 신청에서 채권의 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것을 판단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적법하게 판결받아서 집행권에 의해서 경매청이 들어오면 그냥 경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이런 사항을 이미 알겠죠. 이렇게 낙찰이 돼봐야 허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걷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10년간의 신경전이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그 와중에 이렇게 낙찰받고 불허가 결정돼서 보증금 몰수당한 사람 안타깝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김모 씨 외에 2명. 근데 응찰 3명,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 외에 2명 또 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분이 법원에다가 이의 제기합니다. 법원 사건 내용 보니까 전에도 누가 항고를 했었어요. 항고.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항고 사유가 안 되죠. 항고 사유가 안 됩니다. 기각이 됐는데 또 가장 최근에 낙찰받은 김모 씨가 항고합니다. 자, 이 항고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검색창에 마을 사건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 항고 사건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각됐습니다. 확정까지 다 됐어요. 진행 내용을 보니까 그 불허가 결정 이후에 보증금 이제 몰수된 상태죠. 항고를 이제 접수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0날 기각 결정이 났죠.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또 상고장 제출합니다. 그래서 항고가 기각이 결정이 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어요. 상고. 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대법원 상고도 각하가 됩니다. 재항고 각하.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 26일 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그러니까 경매법원으로 확정기록 반환 송달했습니다. 이제 경매법원에다가 통보한 거예요. 이거 항고가 각하가 됐다. 기각 그리고 재항고도 각하됐다 한 거죠. 결국 이제 또 경매 날짜가 다시 잡혀서 또 진행을 하겠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벌써 7번이나 걸쳐서 10년 가까이 낙찰되고 불허가 결정, 낙찰되고 불허가 결정. 그래서 몰수된 입찰 보증금만 해도 꽤 될 겁니다. 약 한 9천여만 원이 현재 몰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고요. 법원에 현재 묶여져 있는 돈이에요. 묶여져 있는 돈이고 나중에 이 경매 사건이 채권자에 의해서 취하가 되거나 아니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각으로 종결된다. 그러면 낙찰받고 보증 몰수됐던 사람들에게 다 반환이 됩니다. 이게 법원에 그냥 배당할 금액에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낙찰되고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때 요 몰수된 입찰 보증까지 포함해서 배당으로 가는데 결국 이게 허가 결정으로 해서 대금 납부로 가기 어렵잖아요. 계속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채권자 신청에 의한 취하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취소 기각 시 이 사건은 낙찰받던 기존의 사람들에게 보증이 다 반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 2019년도에 낙찰받던 그 법인은 거의 한 6년 만에 입찰보증 4,3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결국 이 사건은 허가결정, 대금납부로 가기 어렵거든요. 채무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대신 받아주지 않는 한은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매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건명세서만 잘 보셔도 돼요. 물건명세서에 분명히 이거 처분허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왜 그런지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법원 탓하기 전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물건명세서를 잘 주의 깊이 안 봤던 거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와 같은 물건명세를 통한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 관련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시면 다양한 경매 정보와 함께 궁금한 사항들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무려 13년이나 제가 2012년도에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13년 동안 무료로 그와 같은 권리분석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옥섭이라는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오시면 경매와 또 공매, 다양한 부동산 공부하실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카페 링크하고 옥섭 홈페이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와 옥섭 홈페이지 많은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 목표는 구독자 10만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7만 5천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경공매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 10만 올해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